지역의 이슈를 풀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얼마 전 이 시간을 통해 올해 부천시 예산심사 결과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예산심사는 끝났지만 부천시의 재정위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이에 대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반박까지 한 상황인데요. 끊이지 않는 부천시 예산 논란에 대해 짚어봅니다. 함께할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부천시의회 손준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성철 국민의힘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올해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2조 4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230억 원 증가한 금액인데요. 상당히 긴축 재정을 실현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하는 성명을 낸 상황인데 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부천시가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작년 말 기준으로 지금 지방채가 3천억 원 정도 발행이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시에서 어쨌든 빚을 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또 한 600억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총 3,600억 정도의 지방채가 발행될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지방채를 빌릴 때 이자율이 있는데 이게 1.5%에서 금리가 올라서 지금 3.51%로 올라갔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무리하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뭐 부천역 앞에 있는 부천역 앞에 있는 명품거리 조성이라든지 또 뭐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발성이고 또 보여주기식 이제 행정이 좀 보여서 문제로 삼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부천시가 꼭 필요한 데 써야 될 재정들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큽니다. 네, 국민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좀 동의를 하시는 편입니까? 네. 일단은 국민의힘의 장성철 의원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저희가 100% 동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예산을 책정할 때 긴축 재정을 좀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24년도에는 연금 부담금 그리고 무상급식 4분기 집행액 등 일부 금액을 본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경정으로 해결을 했는데 25년도 예산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본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자연 증가분 그리고 경기 패스 같은 경기도 내 모든 시군구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 예산들도 본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업 미집행으로 인해서 국도에 환급해야 되는 반환 금액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축소를 했고 삭감을 했고 반대로 법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되는 예산들은 안정적으로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재정 안정성 부분에서 많이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의 입장도 좀 들어봤는데 국민의힘이 가장 크게 또 지적한 부분이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우려였어요. 부천시의 이 지방채 발행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3천억인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2020년도에 한 302억, 2021년도에 985억, 또 2022년도에 653.5억, 2023년도에 240억, 2024년에 684억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지방채가 발행되고 있고, 특히나 이 조용익 시장께서 이제 취임을 하시고 나서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5년에 우리가 이제 지방채를 657억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178억은 이제 우리가 갚지 못해서 도래하는 지방채에다 원금을 차환을 해서 이제 갚게 됩니다. 총 178억인데 이게 이자율이 1.5%였다가 이제는 3.51%로 증가된 이자율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개인으로 가계로 쳤을 때는 가계 경제로 쳤을 때는 우리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또 다른 빚을 내는 그러한 돌려막기식의 어떤 지방채 발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6천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지방채가 발행이 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꼭 필요한 데 써야 될 돈들이 이자 비용으로 나가지 않는
뭐 어느 순간에는 100억 이상의 이자 비용으로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자체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단순히 또 비판하고 문제 삼을 수는 없을 텐데요. 어떤 경우에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지 부천시도 이런 기준이 좀 있을 네. 것 같은데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모든 지자체가 임의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법령에 근거해서 지방채 발행을 합니다. 보통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주민들의 문화 생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항목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소비되어 버리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서 20년도부터 24년도, 25년도까지 지방채 발행 관련된 사업 내역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웹툰 융합센터, 그리고 도시통합관제센터, 역곡, 송내, 그리고 옥길, 문화체육센터,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우리 부천 아트센터죠.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구도심에 꼭 필요한 주차공간 조성,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지만 한 해에 끝낼 수 없고 수년 동안 연속적으로 그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불필요한 곳에 쓰이기 위해서 지방채가 발행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근데 돌아오는 지방채 상환이 어렵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그 부천시의 지방채 규모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떤 편인가요? 그 도시마다 그 도시가 처한 특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주력 산업이나 산업 구조의 변화, 인구 구조, 그리고 교통 같은 인프라, 뭐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도 있을 거고요.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부천시 지방채 한도액이 이번 연도에 923억입니다. 그렇지만 657억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발행을 했고, 그래서 한도액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여기서 재정 자립도를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재정 자립도라는 게 일반회계 총액 분의 자주 재원 빼기 지방채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부천시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을 보면 2005년도에 5,9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인 2015년도에 1조 7천억 원이 돼요. 그리고 또 5년 지난 2020년도에는 2조 6천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규모와 경제 규모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의 자체적인 재원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시대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지방채 발행 사업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부천역과 이 신복 복개천 일대 명품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전체 50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1억 원을 제외한 49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을 한다고 해서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돼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또 이번 명품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말이 많았던 사업인데요. 네. 사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게 부천역이라고 하면 부천을 대표하는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유동인구도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7호선이 개통되면서 상권이 여러 거점으로 분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천역 근처에는 부천대학교도 있고 대학로도 있고 여러 가지 상점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훨씬 심각하게 상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곡천이라는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부천역을 연결을 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좀 자유롭게 여가 생활을 즐기고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면 그게 또 발전되면 중동, 상동까지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300여 개의 그 상점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소상공인분들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또 이것을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부천역에서 신곡천을 따라왔다가 강변을 따라가면 하천변을 따라가면 신중동까지 연결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는 나중에 이게 잘 되면 사업을 확장해서 중상동까지 물길을 늘리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더 말씀을 드리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라는 게 뭐든지 사이클이 있어요. 태동기부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는데 모든 사이클을 거의 거쳐간 단계입니다. 그런데 부천 시민들이나 공무원분들은 그 사이클을 다 대부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우리 문화 관광 산업 자원으로서 그리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잘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처럼 이제 도시 경쟁력을 위해 추진할 네, 수밖에 네. 없다 이런 네. 입장인데 당장보다는 또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 네네. 많이 하십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아까 손주기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우리 이제 뭐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면 이제 상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라는 31개의 시군 중에 부천시가 재정 자립도가 28.5%로 2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재정 자주도는 47.7%로 29위입니다. 거의 이제 꼴찌라는 거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취약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그 5,900억 정도 일반 회계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미래 세대, 장래 세대 부담 비율이라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방 건정성 평가를 보조 지표로 현재 사회자본과 후세대의 채무 부담을 비교한 분석값인데 부채가 5,788억이고 우리가 부담률이 4.96%예요. 거의 31개 시군 중에 가장 높다고 작년 7월에 이제 통계청에서 했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부천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미래 세대들이 과연 이제 부천에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하고 또한 뭐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것도 부천시가 지금 가장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1년에 거의 12,000명 이상. 전국에서 1년에 그 10,000명 이상 인구 감소한 데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재정을 확실하게 그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이 부채를 많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명품거리 조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때 지방채를 많이 발행을 하는데 그러면서 쓰지 못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도 이번에 1,300개 이상 줄어들고요. 또 아이들 그 친환경 급식도 처음에는 이제 그 줄였다가 못하게 그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했다가 이제 긴급하게 이제 다시 또 재원을 마련했고 또 도서관 서비스나 이런 것도 상호대차 서비스 같은 거를 줄였다가 저희 이제 부천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부분들에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는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투자를 할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의 우리 입장이 어떤지 재정 상태가 어떤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예산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네. 명품거리 조성 전에 네. 이미 또 시정연구원 설립 관련 네네. 예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중점 공약 가운데 하나이고 시의회를 이제 조례로 이제 통과된 사업임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그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지만 지금 올해 들어서 지방채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시정연구원을 설립을 하면은 다시 없애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저희는 뭐 처음 이제 시작은 뭐 굉장히 이제 좀 그 조정을 해가지고 한 20억 정도로 이제 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한 비용을 들여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고 연구원 관련된 운영 비용이 증가하면은 최소 이제 다른 지자체의 시정연구를 봤을 때 한 1년에 한 40억 정도의 그 어떤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잠재 비용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향후 30년간 40억씩 우리가 비용을 지출하면은 한 1,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산하 기관이라든지 뭐 연구원 그런 걸 만들 때 운영할 때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본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고요. 특히나 이 연구원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정 연구원을 지어서 재정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은 약간의 이제 어떤 그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나친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네, 강하게 이제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이 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좀 어떤가요? 예. 제가 상임이나 행감 때 항상 하던 얘기인데 제가 만약에 가난한 나무꾼이라면 얼마 안 되는 재산으로 도끼날을 가는데 좀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당장 춥고 배고프다고 먹고 옷 사 입으면
당장은 따뜻하고 배부르겠지만 결국 도끼나를 무딘 채로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고 처자식도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들, 예를 들면 대장동 3기 신도시, 그리고 오정 군부대, 작동 군부대, 원종 지구, 그리고 부천 종합운동장 이런 융복합 개발 뭐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교통 인프라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하철 하나가 생겨도 그 지역에 그 지자체에 큰 이슈가 되는데 얼마 전에 서해선 개통했고요. 올해 착공 들어가서 30년 완공 목표를 하고 있는 대장 홍대선, 그리고 GTX B와 D에 이어서 EF까지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대장동 3기 신도시에는 부천시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 지금 원래 전통사업 위주였잖아요. 부천이 제조업 같은. 그렇지만 첨단 산업단지를 또 이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런 중차대한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 그 국민의힘의 모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참고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사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는 그렇다면 이 사업들이 지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중장기적으로 부천시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그 대신 정말 세심하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기초지자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히려 아무 사업이나 정책을 또 이제 이렇게 긴축에만 또 집중할 경우에는 사업들을 정책을 좀 추진할 수 없게 되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이 두 분은 부천시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시민 체감도가 높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 상식적인 방향에서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가 이렇게 전체 예산을 예산 수립을 할 때 30% 실링이라는 걸로 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줄이는, 특히나 체감도가 높은 예산들도 줄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됐던 예산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3개월짜리 스케이트장을 5억 원 들여서 이제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철거를 하겠다라는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제 납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전액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이제 예결위에서 전방위적인 또 예산 방어를 통해서 이게 다시 실행이 됐는데 과연 이런 게 시장께서 시민들을 과연 위하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을 차치하고 이렇게 중심적으로 진행해야 될 예산인지에 대해서 진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네, 좀 어떻게 보세요? 부천시 예산 집행 앞으로 좀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요?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예산 구조가 중앙의 예산 정책 방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자체에 내려오는 지방교부세가 매우 적어요.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과 낙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런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낙수 효과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됐거든요. 그 2001년도, 2008년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학자들도 시장 정책, 경제 정책의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냥 허구적인 논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OECD하고 IMF 연구 결과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부천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필수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지방채도 발행하고 우리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또 시정연구원이라는 것을 또 추진하면서 우리 부천시가 돌파해 나가야 할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봤을 때 앞으로 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예를 들면 일반 주민들과 중산층 분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 집행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예산 집행도 동시에 균형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계속되는 부천시 예산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